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쟁 개입 분모. 2. 암살 계획. 3. 시도 스쿼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뜻밖의 물가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북한인데요. 최근 들어 러시아가 북한의 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북한이 이 전쟁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거 이란의 핵 개발에 북한이 깊숙이 관여했던 것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처음에는 북한 개입을 무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심상치 않은 러시아 북한 사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북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공격, 김정은 암살에 대한 논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놀라운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치솟아 오른 불길에 많은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튀어나온 병사들은 다급하게 물동이를 가지고 불길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위치한 러시아군 탄약기지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이후로 일주일 만에 벌어진 사고에 러시아군은 긴장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탄약고법의 의도적인 공격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러시아 역시 정보원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개입한 것을 확인.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두 국가의 새로운 전쟁터로 크림반도가 대두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화재를 자세히 보도하며 잔코이 지역 인근 마이스크에 있는 임시탄약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며 이로 인해 주변 전력과 변전소,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민 3,000명이 이탈하는 등 이번 화재가 대규모 공습이라는 인식이 든 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대피하는 행동을 취했죠. 크림반도 역시 전쟁의 화마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군의 기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크림반도 병합의 서방 국가들은 어떠한 주장도 펼칠 수 없었죠. 우크라이나 역시 크림반도 병합에 강경 항의를 했으나 러시아 세력을 앞세운 크림반도 친러 주민들의 여론 몰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갑작스럽게 땅을 잃어야 했죠. 국제사회도 2014년 병합 당시 마지못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본격 발발하면서 다시 이 문제는 떠올랐죠. 포문을 연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 세력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 외에도 부당하게 빼앗긴 크림반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다시 찾아야 하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전선을 확대한 것인데요. 현재 전선을 유지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국제 여론과는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완전히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러시아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며 2014년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말을 꺼낸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젤렌스키는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크림반도까지 확대된 전선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과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심기를 거스르는 국가가 등장했죠. 바로 북한이 그 주인공인데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해 미 제국주의자들의 회사주를 받은 국가라는 평가를 남기며 러시아를 옹호했습니다. 유엔에서도 러시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자극시켰는데요. 러시아 푸틴과의 사이를 과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자극시켰는데요. 최근에 벌어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잘못이라는 논평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러시아 편을 드는 것도 모자라 인과관계까지 왜곡하며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잘못을 들고 러시아 감싸기에 나선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도네츠크, 루안스크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국을 북한이 인정하면서 이들 국가를 인정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참다 못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북한이 이 이상 우크라이나를 방해한다면 생각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 그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던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기로 결정한 뒤 러시아에게 친교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잘못을 부각하는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LPR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며 우크라이나를 도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이들 국가 수장을 지도자로 언급하며 이들을 대우해 주었죠.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조선해방의 날 광복절 77주년 행사와 관련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상호협조 의사를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선 인민의 역사는 시련으로 가득 차고 자유를 위한 길에는 난관도 많았지만 조선 인민은 그것을 용감하게 이겨냈다고 평가하며 조선해방의 날에 찬동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그는 이어 돈바스 지역 인민들도 77년 전 조선 인민처럼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른 나라의 기감이 되는 조선 인민처럼 돈바스도 독립에 목숨을 걸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데니스 푸실린 DPR 수장의 축전을 언급하며 양국 사이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길 바란다는 평가를 남길 정도로 두 세력 간 교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대사인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 언론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북한과 돈바스 공화국들의 협력 가능성은 상당히 폭넓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국가의 노동력 지원도 북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해결하는데 북한 노동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러시아 대사의 말에 전 세계 국가들의 관심이 북한에 쏠렸죠. 실제로 북한은 최단기간 건설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는 국가인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장기화된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는 참을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만 명에 해당하는 북한군이 도네츠크, 르완스크 공화국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를 상대하는 우크라이나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되는 상황. 러시아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루첸코가 자국 국영 TV에 출연해 북한군의 도움까지 받으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바라봤죠.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이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났죠.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움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때문입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우크라이나가 아예 무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과거 이란에 북한이 핵기술을 지원해줬던 이력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도네츠크, 르완스크 공화국에 북한 기술자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사일까지 북한이 지원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성가신 것 이상으로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렇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 이에 대해 보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를 동원, 김정은 암살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림자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팽팽하게 상대가 가능했던 것도 이들 그림자 군대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러시아 점령군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 지뢰를 매설하거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의 음식물에 독극물을 타는 등 전방위적인 사보타주를 펼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진격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현재도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맡고 있는 임무 가운데 여인 암살 임무도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장교 및 장군 습격도 이들의 주요 활동인데요. 젤렌스키는 북한 김정은 암살을 위해 이들 그림자 군대를 운용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쟁 속에서 북한의 위협을 실제 위협으로 생각할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몰렸다는 증거죠.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단교 선언을 하며 외교적으로 북한의 보복을 다짐했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진지하게 암살자를 이용해 북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변수로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그림자 부대는 김정은 암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올른공항에 이어 제2의 불치망모가 될 백령공항 건설 계획이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백령공항을 통해 중국이 야금야금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서해의 주도권을 되찾음과 동시에 북한의 목덜미에 비수를 꽂힐 대북 전진기지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 장의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전에 못 보던 방파제가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령도의 비밀리에 배치되었던 무기가 북한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평양까지 단 1분이면 도달 가능해 김정은이 직접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했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지켜낼 거점이 완성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 백령 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한 서해오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백령 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선, 백령도의 민, 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2018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6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존 백령도 주민들은 섬을 빠져나오기 위해선 백길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큰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며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도 교통 문제 때문에 연 방문객이 4만 명에 불과했었자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1시간으로 나아가 수도권, 춘천권, 경상권으로의 이동 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백령도가 제주도를 이을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령공항에 붙은 또 다른 목적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바로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점인데요.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은 민간 공항인과 동시에 우리 공군의 군사기지를 겸하게 될 예정입니다. 굳이 백령도에 군사기지를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섬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백령도는 대한민국의 최서단이자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서울에서 201km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평양은 불과 146km, 중국 산동반도는 180km, 압록강 하구로부터는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유엔과 미국이 대공산권 거점으로 군을 주둔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해병대 유교단과 공군부대가 주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있다고 해도 방공포와 레이더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인 사골 해변을 천연 날주로로 사용했었죠. 당시엔 사공 해변이 단단해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갯벌화가 진행되어 다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중국의 서해 침범이 극심해지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령도는 중국 화북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들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령도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역시 알고 있기에 백령도에 지대한 미사일 하푼을 배치해 여차하면 북한과 중국 해군을 날려버릴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지대함 하푼 미사일 배치는 우리 군의 기밀사항이었는데 북한에서 백령도를 대상으로 한 타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에 하푼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를 서해로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공항이 완성되고 현재 개발 중인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KF-22를 배치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이 벙커에 숨어들기도 전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목에 가시가 걸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보다 어떤 면에선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백령도 앞바다를 침범해오던 북한과 중국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백령도에서 불과 40km 앞까지 접근했던 것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중국 항공모함이 한국령의 70해리 앞까지 밀고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앞바다에 출몰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중국 핵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면 위로 부상해 노골적으로 잠수함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래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백령도 바로 앞바다로 접근해 왔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자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로 위협사격을 가했었사 이후 북한 총참모부는 남조선 해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었죠. 국군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는 백령도 바로 앞에 위치한 북한의 창린도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계속되는 도발이야말로 백령도에 시급히 공항을 건설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백령공항의 건설비는 울릉공항의 1사 정도로 길이 1200m에 폭 30m 규모의 활주로에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민항기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용될 예정이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전투기와 수송기가 이착륙하기에도 충분하게 공군 작전 범위 확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 공항과 함께 전남 흑산도의 흑산공항 건설도 본격적인 물살을 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계획이지만 예정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미루어지고 있던 흑산공항 계획인데요. 환경부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인 국립공원의 해제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에 길이 1200m 폭 30m의 백령공항과 같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백령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 복합공항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측에서는 다른 어떤 공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산공항입니다. 한반도 황금어장을 거덜내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흑산도 일대이기 때문인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발효되면 흑산 가거도에 중국 어선 500척 정도가 한꺼번에 피항을 하고 있다. 불법 조업의 30% 이상이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자원 훼손과 고갈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경 측은 흑산도의 공항과 함께 해경 전진기지가 구축하고 해상 감시를 위한 항공기들 역시 배치하여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체적 해상 경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경의 CN-235 초계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운용되며 베타 적형 제수여기지 순찰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흑산공항을 통해 순찰 시간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근래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항모 전단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첨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타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백령도를 비롯한 요충지에 있는 섬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 국해에 일대에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얀이 남중 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7개 암초의 모습을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미 인공섬에 부두와 레이더, 공항, 군사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경납고 등 군사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섬 중 한 곳에선 중국의 3세대 초기형도기 KJ-500H가 급유 중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이 인공섬 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 국해에 이어 서해에도 인공섬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을 통해 서해를 지배하며 불법 조업을 한강 하구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 넘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둘이 손을 잡고 서해 장악을 위해 협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화력투사 수단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을 통해 백령도, 가거도, 독도, 울릉도 등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채끝단에 위치한 주요 섬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도 없는데요. 모두 북한, 중국, 일본의 영해와 가까운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섬들입니다. 예전부터 이 섬들을 군사기지화 시켜오리 영해의 자주권을 지켜내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로 이어지는 민군 복합공항 건설로 영해를 지켜낼 든든한 방위망이 완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지하더니 한국의 허락과 없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고 한대요. 독도에서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해상 자위대와 중국 해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 남해 부근이라 우리 앞마당에서 남의 집 개들이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선 해군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공군 전력이 멀리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작전 범위를 확보해야 하게 도서지역 군사, 공항 구축에 재촉받고 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절대방위선 구축을 통해 알카에다를 이끌던 알자와히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었고 미국의 적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 엄포했습니다. 이번 알자와히리 제거 작전에
미군의 최신형 무인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R9 X 미사일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자와이리를 정확히 노리고 발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공격 헬기와 무인기의 주무장으로 사용되며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2차 세대 전술 유도 미사일의 공개된 스펙이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한국의 드론 전력을 우습게 보던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은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군에서 오랫동안 애용해왔는데요. 기존 헬기에 주로 탑재되어 운용되었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지만 무인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기와 달리 소음을 내지 않는 무인기에서 발사되어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천사와도 같았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개량형인 헬파이어 R9 X가 등장하며 개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의 스펙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현무, 신궁, 천궁, 현궁 등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을 수차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전술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현궁 대전차 유도 미사일보다 대형으로 한국산 군용 무인기와 FA-50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30km의 최대 운용고도 15km로 사거리 10km, 운용고도 5km 정도인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성능에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에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인기나 FA-52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펙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 무인기를 이용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군이 무인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5km 고도까지 내려와 속도를 200km/h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각될 경우 격추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었습니다. 군용 무인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었기에 조금의 대공 무기만 있어도 무인기의 공격적인 운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고고도에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철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사정거리 3배는 단순히 3배 멀리 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이 지배할 수 있던 공역의 9배 이상의 범위를 무인기의 킬존킬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의 미군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세대 유도 미사일이 무인기에 장착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한국산 무인기의 공격력 부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KF-21, K2 등의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 한국산 무인기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드론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 역사는 무려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 시작 후 4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실증기체 솔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국산 무기 개발에 투입되던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며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의 군용 무인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은 걸프전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며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무기사에서 항공모함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자극받아 1990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고 겨우 1년 뒤인 1991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RQ-100이 송골매를 선보았습니다. 현재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송골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군용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360km, 최대 고도 13km, 운용 반경은 500km에 달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쿠스 FS는 현재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를 목표로 설계했기에 정찰 임무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폭격기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쿠스 FS의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측에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던 게 곧 실전 배치될 쿠스 FS의 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비행 이전 공개된 공군 홍보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가 KF-21의 호위기로 등장했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들과 유사한 형상을 지닌 가오리 X는 KF-21에 앞서 전장에 투입돼 정찰과 대공 무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2030년에 KF-21과 함께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단 한 대의 KF-21로 비행편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용 무인기 하면 생각나는 형태의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군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독특한 군용 무인기 개념이 바로 자익스 드론과 군집 드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자익스 드론을 운용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IAI 자익스 드론 약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되어 수많은 미사일 포대와 대공 레이더를 파괴했었습니다. 군집 드론은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드론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10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미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대에서 초소형 무인기 103대가 투하되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공개하며 군집 드론의 전력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군집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서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오른기를 그려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중국에서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군집 드론 비행쇼를 선보였는데요.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더니 우수수 추락하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군 역시 군집 드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이 초소형 무인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 군집 비행하며 정찰, 감시, 통신 중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익스 기능까지 추가되면 미사일, 폭격만큼이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소총, 전투기, 전차와 같은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드론이 아닌 싸구려 중국제 민간 드론이 러시아군의 악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기증되었는데 여기에 테이프나 끈을 이용해 수류탄을 싣고가 러시아군의 머리 위에 떨구어 군용 드론들보다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크기가 작아 러시아군이 가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소음도 거의 없어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제 드론이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전에서 드론들이 활약하며 드론을 잡기 위한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리퍼와 같은 군용 무인기 외의 소형 드론들은 가격도 훨씬 싸고 작아서 현재의 대공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십만원짜리 드론 한 대에 수억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덕분에 이제 사양길에 올랐나 싶었던 대공 무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대공 무기들보다 짧은 사거리로 외면받았던 대공 장갑차가 대대 드론 전 종결 병기가 된 것입니다. 사정거리가 짧다고 하지만 소형 드론의 공격 범위보단 넓고 드론을 잡는 데에는 기관포 몇 발이면 충분하게 대공 장갑차 단 한 대로 수백 대의 드론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등장 전 대공 장갑차는 현대전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개발을 중단하거나 퇴역 수순에 들어갔었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구형 공격기를 이용한 저공 침투를 막기 위해 K-30BO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개량을 거듭해왔습니다. K-30의 개량형인 BOE에는 진행형 공중폭발탄을 사용하는 40mm 기관포와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 광학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만나 대한민국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드론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